반갑습니다. 인도와 물리. 홍대용에게서 지식과 사상의 문제. 지식과 사상의 관계 문제입니다. 지식과 사상은 관계가 있는 건가? 혹은 없는 건가? 관계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 관계가 있는가? 이 문제를 홍대용이라고 하는 역사적 인물을 통해서 같이 검토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죠.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행정구역상으로는 천안시 수신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본 지가 꽤 오래돼서 한 20여 년 전에 갔는데, 그때 그 생가터에 박물관을 짓는다고 터를 닦고 그랬더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안은 남양홍시의 꽤 좋은 집안이었고요. 미호 김원행이라고 하는 분이 당시 이 서울 부근의 이른바 낙학파, 서울 부근 학파라는 뜻이죠. 노론 내부의 서울 부근에 거주했던 학자들의 집단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낙학파의 종장, 대표자 노릇을 하던 김원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김원행이라는 분이 홍대용의 고모부였어요. 12살 때부터 그 문화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김원행이 당시 거주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곳이 석실서원이라고 해서 서울에서 남양주 쪽으로 가다 보면 강변에 있는 조그맣 야트막한 그 야산에 위치한 서원이었습니다. 그 앞에 한강물이 막 이게 크게 굽이치는 곳이어서 강물이 꽤 넓습니다. 그래서 미호라고 하는, 호수라고 하는 별칭을 가졌던 지역인데, 김원행은 그 지역 별칭을 자신의 아호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당시 낙학파의 말하자면 대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학설, 즉 인성, 물성, 동의 논쟁에서 인성과 물성, 사람의 본성과 동물의 본성이 같다. 인성, 물성, 동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었는데, 홍대용은 스승 김원홍으로부터 그런 학설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28살 때 아버지가 군수, 목사 이런 직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라도 나주에서 목사를 할 때 부친을 따라가서 그 나주에 살던 나경적이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서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혼천이를 제작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혼천이 아시죠? 만원권 지폐 그 뒷면에 있는 그림, 그게 혼천이죠. 명칭은 혼천이라고 해서 두루두루 통용이 되는데, 실제로 어떤 유형의, 어떤 종류의, 어떤 규모의 의기냐 하는 것은 각양각색입니다. 홍대용이 이때 제작한 혼천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잘 몰라요. 일부가 그 바퀴 비슷한 것이 지금 숭실대학교 박물관에 남아서 전시가 되곤 합니다. 그 혼천이를 제작해서 자신의 고향집에 농수각이라고 하는 조그만 연못이에요. 연못터, 가서 보니까 연못터가 물론 지금은 물이 없는 거죠. 아마 연못이 있었을 법한 부분이 마당 한켠에 아주 작게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섬을 만들어서 섬 위에 조그만 누대를 짓고
거기에 보관을 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사귄 스승이나 친구들을 가끔씩 데려다가 구경시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35살 때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당시 자신의 삼촌이었던 홍억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지사 일행의 일원으로 선발이 되어서 북경을 가게 됐습니다. 그 사행 일행 중에서 세 번째 서열에 해당되는 사람을 서장관이라고 했는데 요즘 말로 보면은 세크러터리, 비서 이런 정도의 직책이라고 보십니다. 정사부사 서장관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자신의 수행원을 데리고 갈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언제부턴가 이 북경 사신들은 자신의 제자들이나 아니면 친인척들 중에 젊은이를 골라서 같이 북경을 갑니다. 홍대영도 삼촌을 따라서 북경 여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저 우발적인 사건에 불과했던 것이 아니라 홍대영으로서는 벼르고 벼르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중국말도 열심히 배우고요. 만나서 교류할 중국인들에게 줄 선물들도 엄청나게 준비하고요. 이렇게 해서 북경에 갑니다. 당시 북경은 사신단 일행이 한 500명 정도 돼요, 보통. 500명이 쭉 행렬을 이루어서 가죠. 2달을 걸립니다. 2달이 걸려요. 그러면 가서 도착해서 한 2달 정도 쉬다가 다시 2달 정도 걸려서 오는 일정입니다. 이게 대략 6개월이 걸리는 일정이에요. 가서 국경을 넘으면서부터 눈을 여기저기 돌리면서 구경하기에 바빴고 특히 사람을 찾았습니다. 같이 교류할 친구를 찾았던 거죠. 북경에 도착해서도 한 달 동안은 허송세월을 해요. 그러다가 우연히 유리창이라고 하는 골목에서 가까운 동네 어딘가에서 그 장소가 명확히 지금은 아직도 안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그 근처에서 마침 저 절강성 항주에서 과거 시험 보러 올라왔던 젊은 사람 3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엄성, 육비, 반정균 이런 사람들입니다. 엄성이라는 사람은 홍대영 본인과 동갑이었고요. 그리고 육비는 나이가 좀 한 10살 정도 많았고 반정균은 또 17살 밑이었고 그런 3사람을 만나서 교유하는데 한 달 정도죠. 그리고 한 달 정도. 근데 그 한 달 동안 서로 찾아가고 찾아오면서 대화했습니다. 대화의 방식은 필담이죠. 종이를 놓고 붓을 계속 써대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한 거죠. 한 달 만에 이제 헤어질 때쯤 되어서는 서로가 엉엉 울면서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러저러한 사정상 헤어지면 다시는 평생 동안 못 볼 관계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 이후 돌아와서도 끊임없이 서로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주로 편지는 사신이 오갈 때 사신편에 주어서 보내게 되죠. 어떤 경우에는 그 사신들이 돌아올 때 답장을 받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답장이 오는데 한 10년 정도 걸려서 답장이 오기도 합니다. 이 3사람 중에 한 사람, 젊은 육비라고 하는 사람은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해서 북경에 오랫동안 체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메신저 역할을 합니다. 나머지 2사람은 낙방을 해서 고향으로 돌아갔거든요. 연락을 하려면은 북경에서 항주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죠. 여기서 심부름 하는 사람이 가서 못 만나면 누군가의
보관시켰다가 전달해야 하고 뭐 그런 편지길이었습니다. 게다가 동갑내기 엄성이라고 하는 사람은 홍대영이 북경에서 돌아온 해가 1736년인데 바로 그해 가을에 병으로 죽습니다. 고향에서. 죽기 전에 아주 간곡한 장문의 편지를 홍대영에게 보내고 죽지요. 죽고 나서 한동안 있다가 그 편지가 그 편지를 받아들게 됩니다. 이런 과정은 홍대영 본인에게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게 이런 측면으로 크게 또 작용을 해요. 돌아와서 세 사람과 교유한 기록을 급하게 작성해서 주변에 배포를 했거든요. 간정동 회우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책을 만들어서 주로 만나서 대화할 때 그 담초, 그러니까 필담할 때 쓴 글, 이런 것들을 각자 나누어 가지고 있다가, 나누어 가졌는데, 홍대영이 가지고 귀국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회우록, 친구들을 만난 기록이라고 하는 뜻으로 글을 써요. 이거를 주변 사람들에게 배포해서 읽혔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아주 여러 아이찬 그런 감탄, 환영, 찬탄 이런 것들을 받고, 또 일부에서는 혹독한 비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국내에 돌아서도 어쨌든 북경 여행 경험은 홍대영 본인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지속이 됐습니다. 사실 그 북경 그 회우록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지원, 이동무, 박제가 이른바 북학파 사상가, 북학파 학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도 그 회우록 때문에 만나게 됩니다. 그 이전서부터 알고 있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세 사람 스스로는 세 사람끼리는 미리 알고 있었어요. 이 종로거리에서 아주 젊어서부터 서로 교류했었습니다. 아주 젊어서부터라고 하면 어폐가 있네요. 어쨌든 60년대 중반 이전서부터.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홍대영이 하나 더 끼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네 사람을 대표적인 북학파 학자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일찍이 과거 시험을 포기를 했었는데 40세 중반에 접어들면서 음보로 이러저러한 관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기수와 시직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그 동궁 시절에 정조의 교육을 맡는 직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시나마 정조하고 교류한 경험도 갖게 됩니다. 태인 현감 영천군수를 지내다가 83년에 급작스럽게 사망합니다. 알려진 거는 뭐 중풍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망할 때 서울에서 사망했어요. 그때 집이 어디 있었냐면은 명동성당 길 건너편에 보면 중부경찰서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죠? 지금도 중부경찰서 거기 있죠? 중부경찰서의 남쪽 담장을 넘으면 저 태조부터 역대 왕들의 영정을 모신 건물이 있어요. 영의전이라고. 그 영의전 바로 담밖에 살았습니다. 홍대영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연암 박지원을 비롯한 친구들이 몰려와서 슬퍼합니다. 그리고 연암 박지원이
묘지명을 쓰는데 이 글도 참 걸작입니다. 우선 자신이 중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부고를 했다. 홍아무개가 언제 어떻게 해서 급작스럽게 사망했노라. 뭐 이런 취지의 부고를 하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묘지명을 붙였어요. 그 첫 대목이 이런 겁니다. 아 슬프다. 덕보. 덕보는 홍대용의 자입니다. 그 친구들끼리 부르는 이름이죠. 덕보는 인갈민첩하고 겸손우아하며 식견이 원대하고 이해가 정밀하였다. 특히 율력에 능하여 그가 만든 호니 같은 여러 기구는 사려가 맑고 깊으며 독창적인 기질을 드러냈다. 태서 사람들이 처음에 지구를 논하면서 지전은 말하지 않았지만 덕보는 일찍이 지구가 한 번 돌면 하루가 된다고 주장했는데 그 설이 매우 미묘하고 심오하다. 아쉽게도 저설을 남기지 못했으나 만년에는 더욱 지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여기 아쉽게도 저설을 남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또 논란거리가 됩니다. 분명히 홍대용의 가장 대표적인 주작 의산문답. 이 의산문답은 저 지전설을 포함한 천문 우주론에 관한 지식을 가득 담고 있는 책이죠. 그런데 저작을 안 남겼다. 그렇다면 홍대용이 죽을 때까지도 연암처럼 그렇게 가까운 친구조차도 그 의산문답의 존재를 몰랐다는 거죠.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남긴 책에는 이러저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저 연기라고 하는 것은 여행기입니다. 출발에서부터 도착할 때까지 일정을 꼼꼼하게 그리고 경험한 것, 견문한 것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어요. 을병연행록은 저 한문본 연기를 단순히 그 한글로 번역한 게 아니고 한글 여행기를 따로 썼어요. 자신이 얘기하기로는 어머니가 보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시 썼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주의 소용은 수학책이고요. 자, 우리 주제 홍대용에서 지식과 사상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 지식과 사상 그게 무엇인가? 임시로라도 우리는 지식과 사상을 규정하고 시작할 필요가 있을 듯 싶습니다. 이 규정은 어디서나 통용되는 그런 규정이라고 하기 어렵고요. 여기서 지식과 사상 두 개를 비교하면서 말을 만들어 본 겁니다. 지식은 어떤 대상에 대한 정보와 비슷한 거죠. 다만 정보보다는 훨씬 더 체계적인 어떤 거죠. 이 지식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 중에서 지식의 내용 문제, 지식은 어디서 나오느냐, 어디서 획득되느냐 하는 문제 있죠. 주로는 이제 경험에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언제부턴가는 그게 아니라 원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식, 주관 속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이 지식은 저 사상과 비교할 때 증험을 통해서 그것이 참인지 혹은 거짓인지가 판가름 날 가능성이 있는 어떤 것. 이게 매우 중요한 특징이죠. 반면에 사상은 비슷한 말로 관념인데 관념보다는 좀 더 체계적인 어떤 것이라고 이제 보고요. 지식에 비해서 주체의 의지나 실천 지향성을 강하게 함축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지식은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주체의 의지 또 자신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삶을 이렇게 저렇게 살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하고 전혀 상관없이도 지식은 가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사상이라고 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참 거짓의 문제이기보다는 옳고 그름의 문제, true와 false가 아니라 right 와 wrong의 문제. 진리의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정의의 문제에 가까운 어떤 것. 이렇게 일단 임시로 구분을 해놓고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자, 도대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생각을 바꾸게 되는가? 우리 살다 보면 이러저러한 계기로 이러저러하게 생각을 바꿔가면서 살곤 해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생각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가 하는 거죠. 자, 다만 홍대영에게로 들어갑시다. 홍대영의 경우에는 분명히 젊을 때의 생각, 젊을 때 남긴 글들하고 말년에 남긴 글들 사이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사상이 바뀐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 중에 지식의 양이나 질, 이런 것들도 뭐 함께 바뀌었을 거예요. 자, 우선 사상의 전환, 그 계기가 어디에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이 이제 북경 여행이죠. 북경의 견문, 북경에서 중국인들을 만나서 교유했던 것, 이런 것들을 들죠. 이건 누구도 부인 못할 중요한 계기였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세 사람, 항저 사람들과 대화하는 중에 여러 학술 사상과 관련된 주제들이 반복이 되곤 했는데, 홍대용은 마침 주자학이 지배하고 있던 조선의 지식인이죠. 반면에 명대를 경고하고 이미 청대로 들어선 중국에서는 저 송나라 때의 주자학이 조선에서만큼 그렇게 위력을 떨치지 못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명대는 양명학이 한동안 강하게 풍미를 했었고요. 청대 와서 이제 고증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조류도 출현을 했죠. 그게 아니더라도 불교, 도교, 여러 사상들이 혼재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항저 출신의 지식인들도 불교 혹은 양명학을 매우 높이 사는 그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논쟁을 할 때마다 부딪혔습니다. 골수 주자학자의 언변을 홍대용은 계속 반복했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도에서 벗어나는 저들의 언행이 안타까워서 타이르기도 하고 이러기도 합니다. 반면에 저들은 홍대용이 답답했죠. 답답해요. 그런 논쟁을 겪었고, 돌아와서도 이런저런 주제로 해서 계속 편지를 주고받는데, 특히 이 엄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기 전에 홍대용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 이건 아주 구구절절 홍대용의 이 사상적인 그 행로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런 문구들로 가득 찬 장문의 글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국내에서 홍대용은 연암과 같은 사람들의 그런 동지가 있기도 했지만 반대로 사상적, 학술적 적대자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학파 내부의 선배 중에 김종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논쟁을 하기도 했더랬습니다. 자, 근데
이것만으로 충분히 홍대용의 사상적 전환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가? 난 그렇게 되묻고 싶어요. 홍대용이 맞으면 그 항주인들과의 토론 과정에서 거론됐었던 양명학, 불교, 노장 그 중에 어느 한 사상으로 귀결해 갔다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홍대용의 사상적 전환, 행로 이것은 그런 것들과 직접 연관되는 다른 어떤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홍대용의 사상적 전환을 설명하기 위한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임시로 설정해 볼 수 있는 게 지식이죠. 새로운 지식. 이것이 결국 그의 사상적 전환을 촉발한 주된 요인이 아닐까라고 하는 겁니다. 마침 홍대용은 여기저기서 지식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합니다. 지식에 대해서. 취직, 국민 이런 것들 중시하고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 동쪽을 가리켜서 서쪽이라고 하고 도적을 자식으로 오인하는 데 이르게 될 것이다. 정확한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나는 의산문답을 통해서 이 점을 좀 더 분명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이 책이 한글로 번역된 의산문답의 전체입니다. 뭐 조그만 문고본 크기의 그닥 큰 분량의 책이 아닌 거죠. 한자로는 대략 한 12,000자 정도가 됩니다. 나는 이 책이 조선시대에 생산된 단일 저작들 중에서는 완성도가 가장 높은 저작, 텍스트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기는 그 허자와 시롱이라고 하는 두 가상의 인물이 등장해서 서로 문답하는 논쟁이라고까지 할 수 없고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연구자는 일본의 어떤 연구자는 텍스트로서의 이 의산문답이 완결성이 떨어진다 이런 평을 하기도 했어요. 그건 어떻게 왜 그렇게 볼 수도 있는가 하면은 처음에 시롱과 허자가 마치 이 소설의 도입부와 비슷하게 뭐 이러저런 정황을 바탕으로 해서 만나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맨 중간에 가면은 좀 더 이론적인 얘기로 계속 가득가득 채워지죠. 그리고 맨 끝에 가서는 홍대용이 하고 싶었던 얘기를 강조하면서 그냥 갑자기 뚝 끊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학 작품으로서는 그런 면에서 뭔가 뒤처리가 부족한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측면 말고 사실과 주장 그리고 지식과 사상을 정교하게 조직해 낸 텍스트로서는 이것만한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가? 마우스가 없군요. 이게 포인터가 됐던가요? 네. 그래, 반드시 서술 순서는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나는 의산문답 텍스트를 구성한 겁니다. 우선 기본이 되는 게 기이론론이죠. 저 기, 우주 만물은 기로 구성되어 있다. 우주, 저 기가 가득 차 있다가 그게 언제부턴가 일렁이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뭉쳐서 하늘과 땅을 만들고 또 만물을 만들어내고 뭐 이런 식의 논리.
이거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홍대문은 그런 이야기를 자기 우주론의 중심으로 끌어들입니다. 세상은 키 하나로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저 키 하나로 환원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 다르지만 다 기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 같다는 거죠. 이게 기 이론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 서로 차별적으로 보이는 만물들이 그것들 사이에 생각만큼 그렇게 차별적인 것이 아니라 기로 구성되어 있다는 통일적인 어떤 것. 만물들 사이의 통일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외무분, 어떤 개체의 안과 밖을 사람들은 끊임없이 구분하죠. 나와 남을 구분하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본질은. 그래서 안과 밖에 구분이 없다라고 하는 아주 일반적인 그런 언명을 하게 되고, 그것에 기초해서 어떤 주장을 또 하느냐면 방법론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늘의 견제에서 이제 만물을 봐라. 자기 자기 자신의 입장, 관점에서만 만물을 제멋대로 평가하지 말고 하늘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객관적으로 세상을, 만물을 바라보라.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저 기론론에서 이런 연관이 형성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자, 기이론론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지식들을 거론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얘기하는 게 지구설입니다. 땅덩어리, 과거에 천원지방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땅덩어리는 둥글다라고 하는 거죠. 둥글 뿐만 아니라 땅덩어리는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라,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인다, 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가 말한 지전설은 요즘 용어로 하면 이제 지구 자전설이죠. 태양주위를 공전하는 그런 공전설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은하설. 밤하늘에 은하들 있죠. 은하 속에 포함되는 무수한 별들. 이 얘기로 옮아가면서 우주는 무한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밤하늘에 가득 차 있는 별들 하나하나가 우리 땅덩어리와 별 다를 게 없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것들을 바탕에서, 우선 지구설의 바탕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화이무분론. 자, 지금, 구형이라는 거예요. 구형은, 한 방향으로 진행해도 끊임없이 경계에 닿지 않고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과거에는 땅의 중심이 중국이라고 생각했어요. 중심이 있다는 것은 경계가 경계가 있을 때 그 사방의 경계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먼 곳, 그게 중심이죠. 그죠? 이거는 땅이 평평하다라고 가정했을 때 상상할 수 있었던 어떤 겁니다. 근데 이제 땅은 구형이에요. 경계가 없어요. 끝이 없어요. 따라서 중심이 없다. 중국은 더 이상 땅의 중심이 아니고 중국의 문화, 이것도 유일하고 절대적인 문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중화와 오랑캐를 구분하는 화이론을 부정하는 화이무분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전설과 은하설 속에서는 무슨 얘기가 추론이 되는가 하면은 무별들이 이 지구를 포함해서 모든 천체들이 다 구형이고 또 회전한다. 이런 면에서 차이가 없다. 중계, 무세계, 그 별들을 천체를 얘기할 때 세계라는 표현을 썼어요.
묻세계들이 다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지구 중심설을 부정하는 겁니다. 또 하나, 그러기 전에 오히려 처음에 언급한 것은 인물무분론입니다. 사람과 만물. 이때 만물은 이 경우에는 이제 사람 이외의 만물을 말하는 거죠. 근데 통상적으로는 동물을 그 대표로 지칭해 왔어요. 사람과 동물이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요것의 논거는 전통적인 낙학파의 인성물성 동론, 인물성 동론을 논거로 한다고 볼 수 있죠. 이 의산문답에서 요 얘기는 안 나옵니다. 요거 그래서 예외적으로 요거는 괄안해 놓고, 요거는 젊어서부터 스승으로부터 배운 학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은 이쪽은 주로 사실에 관한 지식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들이고요. 이거는 어떤 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내가 세계에 어떻게 관여할 것인가,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이거는 좀 더 사상에 가까운 어떤 거다라고 볼 수 있죠. 의사문답은 지식과 사상이 이렇게 정교하게 짜맞춰져 있다. 근데 여기 사상이 변했느냐 안 변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변했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 어떻게를 결정한 것은 바로 지식이었다. 벌써 40분이네요. 이제 그렇게 해서 형성된 그 사상 영역의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를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 내외무분론. 하늘에서 보면 어찌 내외의 구분이 있겠는가. 물이 번성하여 물아 그러면 주체와 객체 혹은 주체와 대상, 물은 대상이 되는 거죠. 인물이 번성하면서, 이게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인물이 번성해지면서 이런 주체와 객체, 대상의 구분이 생겼다는 거예요. 물화가 드러나서 이제 내외의 구분이 생겼던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차별적 관점으로부터 벗어나자라고 주장합니다. 인물무분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통상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왔어요. 동물과 사람의 중요한 차이가 뭐냐? 본질적인 차이가 뭐냐? 그건 윤리도덕이다. 인간만이 윤리도덕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왔죠. 그런데 인간뿐만이 아니라 금수도 나름대로 예의를 가지고 있고 초목도 나름대로 예의를 가지고 있다. 떨기로 나서 그 가지를 뻗는 것, 이것도 나름대로 그 초목마다의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게 바로 예의다라고 하는 거죠. 하늘로부터 보면 사람과 물이 다르지 않다, 고르다, 이런 거. 화이무분론, 이 화이무분론, 지금 인용한 이 문장이 의산문답의 맨 뒷부분에 마치 결론처럼 강조되어 있어요. 아주 격렬한 어조로 크게 마침표를 찍고 순식간에 하강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문장입니다. 혈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똑같은 사람이다. 나가서 군주가 있고 성벽이 있고 이런 거 다 똑같은 국가다, 나라다. 중국은 대국이고 우리는 소국이고 그런 차이 없다. 다 똑같은 나라이다. 라는 거죠. 이 중하와 오랑캐라고 하는 구분, 이건 어디서부터 비롯됐냐면 공자가 지었다고 믿어지는 춘추라고 하는 역사체계부터 이게 시작됐던 거거든요. 춘추는 공자라고 하는 성인이 지었고, 따라서 춘추에서 언급한 것은 곧 진리였죠.
그런데 공자는 주나라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나라 문화를 문명의 중심으로 놓는 그런 춘추란 역사책을 저술했던 것이고, 만약에 공자가 딴 곳에 혹시라도 이 조선에서 태어나서 조선에서 살았더라면 아마 조선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역사책, 그걸 역외라고 하는 것은 주나라 밖의라는 뜻이죠. 역외 춘추가 쓰여졌을 거다. 공자가 진정으로 성인이라면. 이게 바로 의산문답의 가장 강력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전에 이 역외 춘추론을 얘기하기 전에 이 중개무분론을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대로 그대로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진도를 많이 남겨놓고 있는데 지금 쉬는 시간까지 6분 남았습니다. 자, 홍대영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학문의 체계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본인이 정확하게 내가 생각하는 학문은 이런 거야 라고 규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러저런 단편적인 언급들을 종합해서 재구성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는 올바른 학문은 실학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실심, 실사로 나날이 실질을 밟아가는 학문, 이게 실학인 거죠. 오늘날 조선기 실학이라고 하는 명칭, 그건 바로 이 홍대용을 비롯한 당시에 몇몇 새로운 사상가들의 언급에 기초하는데, 특히 실학이라는 용어를 명확하게 분명하게 표현해낸 사람은 바로 담원 홍대용입니다. 그는 학문의 구성을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학문은 체화용이 있죠. 본질적인 게 있고 또 주변적인 것 내지는 응용에 가까운 것이 있다. 실심이 그 본질에 해당되고 실사가 응용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서 그 실사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냐면 예의와 규범이 한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요즘으로 치자면 과학과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윤력 산수는 과학이고, 전곡 갑병, 전곡은 요즘으로 치자면은 재무 또는 경제기획원이라고 하던가요? 요새 뭐라고 하죠? 재정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 정부 부서, 이런 것들에 속한 사안이죠. 전곡이라고 하는 것은. 갑병은 국방과 관련된, 군사 국방과 관련된 거고요. 그거 인용하는 걸 빼먹었네. 그리고 지금 우리 강의의 제목에 등장하는 인도와 물리를 이 도표에 대입을 시키자면 이렇게 대입을 시킬 수 있습니다. 저 실심과 의병승강이라고 하는 예의규범이 인도에 해당되는 거고요. 물리는 바로 이 윤력, 산수, 전곡, 갑병, 이런 것들이 물리와 연관되는 분야죠. 물리와 연관되는 분야예요. 자, 이건 넘어갔다. 여기 있군요. 내가 왜 인사와 물리 대신에 인도와 물리라고 하는 용어를 채택했는가? 바로 이 규절에 근거하는 겁니다. 인도의 질서를 지우고 물리를 회통하여 만물의 심원 경제에 다다르고 그 연과 곡절을 통찰하였다.
물리에 대응하는 것은 인도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올바른 길, 이런 거죠. 그거는 사물들이, 만물들이 운동 변화하는 이치, 이것과 동격이다라는 거죠. 반면 인사는 어떤 식으로 언급이 되는가 하면 홍대웅의 글 속에서는 인사는 항상 천시와 대비됩니다. 천자의 덕이 떨치지 못하고 오랑캐의 운수가 날로 자라나면 곧 인사의 감흥이요 천시의 필연이다. 인사와 천시, 이게 정확히 서로 대응되는 개념입니다. 물론 학자마다 용어 사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인사와 물리를 대응시켰다고 해서 전혀 안 될 것은 없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대목과 관련해서 글을 쓸 때 여기 요거 말이죠. 자, 요게 인사에 해당돼요. 이게 인도잖아요. 이거 맞거든요. 인도와 관련되는 영역이죠. 그죠? 그러면 요 영역의 명칭은 인사라고 해도 좋아요. 그럼 요건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홍대웅의 글쓰기는 요거를 지칭하는 다른 명칭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한때는 물사라고 하는 말을, 인사에 대비해서 물사라고 하는 말을 임시로 만들어서 이걸 표현해 보긴 했는데, 그것도 안 될 건 없죠. 근데, 정확하게는, 저자 본인의 용어를 가지고 설명해내는 게 이래저래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인사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그냥 인도와 관련되고 물리와 관련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좋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홍대웅은 과연 3분만 하겠습니다. 인도와 물리의 분리를 추구했는가? 많은 연구자들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홍대웅은 과학을 중시했어요. 과학. 이거는 근대 서양 금방 연상이 되잖아요. 근대 서양에서 바로 이 인도와 물리 혹은 윤리와 자연법칙 혹은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분리하는, 특히 19세기에 와서 그런 움직임이 강화가 되죠. 이게 근대과학, 현대과학의 중요한 특징이죠. 그래서 과학을 중시한 홍대웅, 그러면 그에게도 인도와 물리를 분리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겠구나, 있었다고 보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연구들이 많이 나왔는데, 근데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홍대웅의 전체 글을 보면은, 그는 자연을 인사의 영역, 우리 사람살이 하는 이 영역까지 자연을 확장해서 적용시킵니다. 사람? 이것도 자연물이잖아. 우리가 뾰족하게 무슨 창의적인 생각을 해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결정하고 실천하고 그런다고? 아무리 그래봤자 크게 보면 자연의 운동법칙 그 하위에 있는 것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언제는 성내고 언제는 기뻐하고 내 마음대로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지경이 되면은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성내고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그런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인도의 핵심 이제 도덕이죠. 도덕이 자연에서 기원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인간의 도덕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자연물을 보고서 배운 거다. 자연물을 보고서 배워서 수립한 거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들을 볼 때 그에게 있어서 인도와 물리는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고 또 분리를 추구하지도 않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좀 더 크게 보면은 저 고대부터 유학자들이 견지해왔던 이른바 천인합일의 이상, 그것의 연장선에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완전히 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완전히 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연을 의도적으로 도덕 안에 유폐시키는 것, 가둬버리는 것, 이런 경향이 이전에 주자학자들, 성리학자들에게 강했다면 오히려 인간의 도덕을 자연으로 순화시키고 재해석하려고 했던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종류의 지식을 늘리려 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둘째 치고 우선은 어떤 지식을 늘릴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담원 홍대웅의 경우는 마침 당시 자기 시대의 중요한 문제와 두루두루 결부되어 있었던 분야의 지식, 천문 역산학 지식, 이것에 흥미를 가졌고 누구보다 그것에 심취했어요. 그래서 저 의산문답이라는 저작을 남길 수 있었던 거죠. 자,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개 항목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컨대 이제 이번 챕터의 주제는 그겁니다. 도대체 홍대웅은 무엇을 그리고 얼마나 알고 있었는가? 홍대웅의 지식 그 자체를 한번 문제 삼아보자는 거죠. 얼마나 알고 있었는가?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지식을 이때 어떻게라는 것은 지식 획득의 경로를 의미하기도 하고 지식에 대한 태도, 입장 이런 것도 의미합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던진 질문입니다. 지금 무엇을 얼마나 알았는가 하는 것. 자, 천문 역산학. 역사는 이제 달력을 만드는 데 필요한 천문 지식을 탐구하는 게 역산학입니다. 천문 역산학 하면 좀 더 전문적인 수리 천문학적인 쪽으로 기우는 거고요. 천문 우주론 이렇게 붙였습니다. 우주의 기원, 그리고 우주의 구조, 우주의 작용, 뭐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얘기하는 것. 다 이제 현대 천문학의 여러 분야들과 연관되는 것들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목할 것은 도대체 홍대웅은 저 천문 우주론을 어떤 계기로 공부하게 됐는가? 이거 궁금한 사안이 아닐 수 없어요. 옥자는 아마도 중국 여행을 통해서 혹은 중국에서 전해진 책을 그때 이제 서양에서 내원한 책이라고 해서 서학이라고 했죠. 서학서를 통해서 천문 우주론에 관심을 갖게 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 나경적의 도움을 받아서 혼천일을 만들었던 건 20대 때예요. 2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20대 중반쯤이었을 거예요. 다른 기원이 있던 거죠. 그 중에 하나가 홍대웅의 언급 속에도 자주 등장하는 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글자 그대로는 옛날 학문인데 이때 옛날 학문이라는 뜻은 이때 옛날은 송나라 이전을 말합니다. 송나라 때 이른바 주자학자들에 의해서 유학이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그죠? 그러기 이전에 저 옛날 경전 5경, 6경, 뭐 심지어는 13경 이렇게 이름 붙였었던 그런 경전들에 대한 취향이 있었어요. 그 경전들 속에 바로 이 천문 우주론과 관련된 주제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주자학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였죠. 물론 원칙적으로 관심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건 이른바 박학에 해당되는 영역이고 그런 건 값어치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홍대웅이 젊었을 때 고학 이렇게 운운했던 거, 이게 이 사람의 천문 우주론 연구와 연관되어 있을 거다. 좀 더 구체적인 상수학을 또 거론하기도 합니다. 상수학은 주역 있잖아요, 주역. 주역의 한 분야죠. 주역을 뭐 인생관, 인생의 도리를 탐구하는 분야로 탐구하는 것으로 접할 수도 있지만 우주자연의 이치, 원리, 법칙을 탐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한나라 때부터 그런 분야에서 형상이라는 뜻이죠. 모양, 형상. 만물 변화에 개재되는 숫자. 이런 것들을 중심 키워드로 삼아서 주역을 연구한 게 상수학이죠. 이게 또 천문 우주론의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홍대웅의 경우도 상수학에 대한 언급들이 있어요. 근데 큰 틀에서 보면은 상수학의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강했어요, 이 사람에게는. 왜냐하면 특히 송대 주자학이 만들어질 때 소강자, 소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홍대웅의 입장에서 볼 땐 말도 안 되는 허황하게 짝이 없는 얘기를 해댔거든. 한편에서는 사람들이 오묘하다, 신비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빠져들었지만 이 냉철한 합리주의자의 견지에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상수학의 영향이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역시 서법입니다. 통칭 서학이라고도 불리지만 홍대웅의 언급 속에서는 서학과 서법을 구분하려는 그런 의지가 많이 드러나 보입니다. 서법은 요즘으로 치자면 자연 법칙을 다루는 분야가 서법이죠. 서학은 그 이외의 서양 내원의 학문들 전부를 말하는 거죠. 천주교도 서학 속에 포함시켜서 언급하곤 해요. 물론 이제 또 다른 용어로 서교라는 말을 다른 사람들은 쓰기도 하죠. 이건 학자들마다 그때 이렇게 저렇게 막 뒤섞어 쓰고 있어요. 근데 홍대웅이 천문 우주론 분야와 관련돼서 서양적 연원을 갖는 어떤 것을 지칭할 때는 예외 없이 서법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신 있게 우리는 서법 여기에 초점을 두고 얘기를 진행해도 무방하다 싶습니다. 자, 얼마나 알고 있었느냐를 추정케 해주는 간접적인 증거들, 무슨 책을 봤느냐 혹은 무슨 책을 소장하고 있었느냐라는 거죠. 이런 책들입니다. 이런 책들은 당시에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최고 수준의 천문 우주론적 지식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중심은 역시 서양 천문학 우주론 이게 중심이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서양 천문학의 도래의 자극을 받아서 다시금 동아시아에서는 전통적인 천문 우주론이 리바이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저렇게 함께 뒤섞이면서 방대한 저작들을 만들어내곤 했습니다. 여기 홍대웅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것만 해도 수리정원 무려 53권짜리예요. 이건 저 북경에서 귀국할 때 사가지고 왔어요. 역상고성 52권짜리고 역상고성 후편, 팔선대저표 이건 팔선대저표, 대수 천미표 이런 건 천문 역산학에 관련된 테이블이에요. 표죠, 표. 정확한 용어가 생각했는데. 어쨌든 영어로는 테이블. 그리고 태소 권여전도, 이건, 지도책이죠. 그리고 천학초함. 여기 수리정원 이외의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언제 어떻게 해서 홍대웅이 이것을 입수하게 됐는지를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 알려져 있어요. 마지막에 천학초함은 이거는 이거야말로 서학의 가장 서법의 가장 초보적인
개론서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마테오 루치를 비롯한 초기 선교사들의 저작들을 망라해서 모아놓은 전집이거든요. 이거를 사실은 가장 늦게 얻어요. 근데 어떻게 얻냐면 바로 북경의 그 반정균이라고 하는 항주 사람에게, 항주 젊은이에게 편지를 써서 이것 좀 구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무려 10년 만에 이 책이 도착을 합니다. 10년 만에. 근데 이 천학 처음에는 종교 부분과 과학기술 분야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종교 분야는 싹 빼버리고 과학기술 분야만 싸서 반정균이 보내줬습니다. 자, 이 책들 목록을 보면은 대략 무엇에 관심이 있었고 어떤 지식을 가졌을 거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러나 저 목록이 그의 지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방에 있는 책 10분의 1이나 내가 건드려 봤을까? 이렇거든요. 실정이 그렇죠. 자, 우리는 그 사람이 무슨 책을 가지고 있었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알았냐, 얼마나 알고 있었느냐가 우리의 관심이죠. 조금 더 이러저런 기록들을 근거로 해서 추정을 더 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법의 영향이 무엇보다 중요했을 거다. 이건 뭐 저도 동의하는 건데, 그 서법이 뭐 어떻길래? 이겁니다. 천지의 모습을 알고자 할 때는 오직 기기를 만들어서 관측하고 수를 계산하여 추론해야 한다. 그러니까 얼핏 봐서 서양의 근대 천문학의 핵심, 수와 기기, 실험 도구, 이거를 지목하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는 사실은 홍대웅만 한 게 아니라 당시 조선의 많은 지식인들이 공유했었던 생각이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선교사들의 서학서 속에서 누누이 강조해오던 것이었거든요. 홍대웅도 그것을 보고 그것에 동의한 거죠. 자, 그렇게 그런저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이제 우리가 아까 대충 거론했었던 몇 개의 천문 우주론적 지식들을 수립하게 되는데, 첫 번째 지원설입니다. 자, 의산문답에서 지원설의 논거 세 가지를 떼요. 월식 때 보면은 땅 그림자가 달에 들이오는데 그 그림자가 둥그렇더라, 이런 거죠. 또 땅 주변에, 요게 이제 표현이 애매해요. 두 번째는 땅 주변에서 땅의 중심으로 향하는 어떤 힘이 존재한다. 홍대웅은 그걸 이제 상하지세, 상하로 움직이는 힘, 이러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는 힘이란 뜻이겠죠, 실제 내용은. 그렇게 작용한다. 그러니까 땅의 사방에서 중심으로 향해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흙들이 중심을 향해서 둥그렇게 모일 수밖에 없는 거지, 이런 얘기예요.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저 태산과 같은 바다 밖에 큰 산, 이게 안 보이더라. 둥그니까 여기서 땅에 가려서 안 보이는 거죠. 평평하다면 보일 텐데,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핵심이 상하지세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논란거리가 되기도 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허공의 기가 빠르게 자전하는 지구는 자전한다고 했잖아요. 이 큰 땅덩어리가 하루에 한 바퀴를 돌면은 이 표면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죠? 그렇게 자전하면서 주변에 허공의 기와 부딪혀요. 그래서 기가 막 일렁이다가 땅으로 쏟아진다는 거죠. 왜 하늘로 낮추지 않고 땅으로 쏟아지느냐? 이건 알 수 없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은 안 해요. 자기도 몰랐겠죠. 그죠? 그리고 이 상하지세는 마치 자석이 철을 빨아들이고 호박,
호박 아시죠? 그걸 보석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호박이 티끌을 끌어올리는 것처럼 불꽃과 조수는 위로 치솟고 또 그 위에 만물은 아래로 떨어진다. 근데 위로 치솟고 아래로 떨어지는 원인을 불꽃과 조수는 각각 해와 달에 근본을 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만물은 땅에 근본을 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앞에 상아지세를 설명하는 거는 학설사 속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엉성해 보여도 지금 우리가 중력이라고 알고 있는 어떤 힘을 천체의 운동 속에서 설명을 하려고 시도했던 거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 두 번째 설명은 본래 그런 성질이 있어 라고 하는 식이에요. 이건 이제 전통적인 논법하고 비슷해요. 뒤섞여 있구나. 이걸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지구 구형설은 이미 17세기 말서부터 조선에도 전래가 돼요. 중국에 전래된 거는 당연히 성기서가 처음 온 16세기 후반기부터겠죠. 서양에서는 이미 고전 그리스 시대부터 지구설만큼은 상식이 되어 있었어요. 지구설만큼은. 이제 동양의 지구설이 문제인데, 알다시피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천원지방, 하늘은 둥글고 반대로 땅은 지방, 모나다라고 했는데 원래는 평평한 거죠. 평평한 거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모나다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고, 이게 이제 상식인데 이 서양 우주론이 들어오고 나서 사람들이 이것저것 막 뒤적였겠죠. 지원설, 지구설? 그건 중국에도 있었어. 이런 얘기를 여기저기서 이제 해야 되기 시작해요. 그런 중에 찾아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한나라 때 장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 속에 하늘은 달걀과 같고 땅은 그 달걀 속에 노른자와 같다. 이런 식의 표현을 더도 아니고 딱 요겁니다. 이거를 끄집어내서 지구설, 이거 중국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근데 홍대원 지금 자신의 지원설, 지구설을 얘기하면서 이 장형과 같은 사람은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이 서학서의 학설을 인용한 흔적이 보이는데, 그건 여기 페어베스트 독일계 선교사인데 고려도설 지환이라고 하는 챕터에서 얘기하는 것과 많은 면에서 비슷합니다. 그 1번, 2번 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2번 혹시 이해가 안 되시나요? 월식대 땅의 그림자가 둥글고, 그건 됐고, 그 다음 거, 서쪽 지역보다 동쪽 지역에서 일출과 일몰이 먼저 볼 수 있으며, 땅이 둥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땅이 평평하다면 해가 떠오를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나 여기 있는 사람들이나 같은 시간에 볼 거예요. 그죠? 땅에 치는 것도 같은 시간에 봐요. 그 다음에 뭐야? 동쪽 지역이나 서쪽 지역이나 오전과 오후의 길이가 같다. 평평하다면 오전, 오후는 어떻게 구분해요? 해가 남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되잖아요. 이쪽에 있는 사람은 오전이 금방 끝나. 그죠? 이쪽에 있는 사람에게는 오전이 한참 오랫동안 지속이 되죠. 근데 그러지 않고 어디에 있으나 오전, 오후가 똑같단 말이야. 그건 땅이 둥글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거죠. 세 번째가 중요한데,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이때는 아직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입니다. 그죠? 아니다. 이 홍대용이 살던 때는 이미 뉴턴이 학문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하기 시작할 때.
한참 하고 있었을 때요. 그러나 서학서에는 뉴턴의 학설이 반영되지 않던 시절입니다. 거기에 무게중심이라는 말, 무거울 중자의 마음심, 이걸 두 개 합해서 무게중심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이런 용어를 등장을 시키는데 마치 뉴턴의 만유인력설 비슷한 뉘앙스가 느껴지는데, 근데 여기 왜 무게중심이 땅의 중심이냐? 땅의 중심과 무게중심이 같으냐? 만물이 왜 다 그 땅의 중심으로서 향하느냐? 본래 장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 방식과 같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 방식이 마치 동아시아에서 그런 본질주의적인 그런 설명법이 유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러했었습니다. 자, 지전설. 지구가 돈다는 거죠. 다른 건 다 제쳐놓고 두 번째 건 봐야 되겠네요. 태양, 달, 오행성은 자전과 공전을 병행하는데, 자, 태양, 달, 오행성은 지전과 공전을 병행하는데, 오행성의 공전은 어떤 거냐면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그리고 태양과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모든 별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요. 마치 코페르니쿠스의 그 태양 중심과 비슷하죠. 근데 하나 딱 꺾어요. 그 태양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달과 함께. 이런 거죠. 그러면 우주 전체의 중심은 어디야? 지구가 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이게 핵심인데, 거기 또 하나 더해서 지구와 달은 금성과 수성의 공전궤도 바깥에 있고, 화성, 목성, 토성의 공전궤도 안쪽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가 무슨 뜻인가? 많이 알려진 게 홍대영의 이 지전설은 난데없이 나온 거거든. 그 이전에 김성문이라는 사람이 역시 지전설을 주장을 했어요. 홍대영의 한 선배격쯤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른데, 어쨌거나 어쨌든 홍대영의 지전설 주장은 평지돌출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과연 실제로 완전히 창의적으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었을까? 아니죠. 뭔가 영향을 받았거나 자극을 받았거나 그랬을 거예요. 그 연원의 하나로 많이 거론되는 게 자크 로라고 하는 사람의 오위역지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도 홍대영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승정역사라고 하는 거대한 거질의 책 속에 포함되어 있는 책이에요. 여기 이제 그 유명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거다. 마치 배를 타고 가면서 해안을 보면 해안에 서 있는 사람이 뒤로 막 가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움직이는 건 배인데, 배에 타고 있는 난데, 이런 거죠. 운동은 상대적인 거다. 예전에 하늘이 돈다라고 했던 거. 하늘이 돈다고 했던 거,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니까, 그렇게 해서 관측하는 게 편하니까 그랬던 것일 뿐이고, 하늘이 도는 게 아니라 땅이 회전한다라고 해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죠. 맞으면 운동의 상대성에 차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제출된 우주 구조론 하나가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이게 네덜란드 출신의 천문학자인데요. 코페르니쿠스보다 조금 뒷사람입니다. 근데 이 관측 자료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의 제자가 바로
케플러입니다. 스승의 관측 자료에 기초해서 케플러가 타원 궤도설 이런 것들 아주 획기적인 학설을 주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 티코 브라헤라고 하는 사람 본인은 우주 구조론을 용감하게 코페르니쿠스와 같은 완벽한 태양 중심설을 주장하지 못했어요. 그걸 조금 꼬았는데 그게 마치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홍대웅의 구조론과 비슷한 겁니다. 그것을 표현하면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게 티코 브라헤의 태양계 구조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조금 전에 설명했었던 홍대웅의 구조론과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차이는 매우 중요한 차이예요. 무엇이냐 하면은 지구, 요게 달의 궤도예요. 달은 이렇게 돌아요. 요건 태양의 궤도입니다. 태양의 궤도죠. 태양이 이렇게 도는 거죠. 나머지 5행성은 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죠. 그죠? 그런데 요거 말이죠. 요게 화성의 궤도예요. 요 화성 있죠. 요거. 화성의 궤도. 화성의 궤도가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태양의 궤도를 가로지르네. 이런 거예요. 홍대용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요 궤도는, 태양의 궤도는 요 안에 있다. 요 화성 궤도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중요한 차이입니다. 이거는 티코 브라헤가 나름대로 이루어지는 복잡한 관측치를 바탕으로 해서 추정한, 모형인데, 홍대웅은 그런 것에 기초하지 않았죠. 그래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 복잡하게 생각을 전개하지 않고 좀 더 간명한 생각으로 전진해 갈 수 있었던 거다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티코 브라헤의 이런 식의 생각은 곧 자신의 제자인 케플러 단계에 와서 다 부정이 되죠. 또 하나 사실 무시 못할 그 것 중에 하나가 장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동아시아적 전통이 홍대웅에게 끼친 영향이 또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둥글게 도는 물체는 운동에 반드시 장치를 가지고 있다. 나는 하늘에서 운행하는 것은 치료, 즉 오행성과 태양, 달, 이 7가지 천체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 낮과 밤을 이루는 것은 다만 지기가 한가운데서 장치에 의해 좌선하기 때문이다. 이 좌선이라는 게 왼쪽으로 돈다라는 건데 이 왼쪽으로 도는 게 동에서 서로 도는 거냐 서에서 동으로 도는 거냐 이게 논란이 많습니다. 근데 이 장제라는 사람은 그 송나라 때 주자학 형성 전에 그 선도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죠. 이 사람이야말로 기차학자였었죠. 본인 자신이 여기서는 이렇게 좌선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썼다. 저기서는 저렇게 썼다. 막 헷갈려요. 해요. 어쨌든 그렇게 저렇게 해서 항성과 은하수가 북쪽을 돌아 남쪽으로 향하고 해와 달이 하늘에서 사라졌다 나타났다 한다. 태호는 실체가 없으니 그 밖에 것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증언할 수 없다. 얼핏 보면은 하늘이 도는 게 아니고 땅이 도는 거다. 하루, 밤낮, 이게 반복되는 것은 땅이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돌기 때문에 하늘이 도는 것처럼 보이는 거다. 이런 식의 주장. 즉, 지전설과 비슷한 얘기처럼 읽혀져요. 이제 18세기 들어와서 이제 아까 얘기를 했듯이 이 동아시아의 학자들이 열심히 동아시아 문헌들을 뒤적여서 그 새로운 학설과 비슷한 것들을 끄집어내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때 장제의 이 글도 끄집어내준 겁니다. 그래서 지전설 웃기지 마라. 송대 벌써 우리는 다 얘기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과연 지금 내가 해석했듯이 지구설 그리고 지전설을 믿었던 것인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서로 모순되는 언급들이 여기저기 막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나 홍대용으로서는 이런 장지의 이런 구절들도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는데 근거로 사용할 만한 거죠. 의사문답에 보면은 가끔씩 장제를 난데없이 인용합니다. 그거는 뭐 명확한 논거, 증거로서라고 하기보다는 대충 분위기 잡아가는데 활용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우주무한설은 진정으로 독창적인 겁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의 주장입니다. 자, 논거. 형체와 질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체는 끝내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응결하여 질을 이루고 풀어져 기로 돌아간다. 땅, 그것도 형체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 닫히고 열리는 것은 그 이치가 분명하다. 오직 하늘만은, 그러나 하늘은 형체가 없다라는 거죠. 하늘은 그곳의 기운으로, 기로, 요즘으로 치자면 공기로죠. 공기로 가득 차 있을 뿐이지 그것 자체는 만져지지 않잖아요. 그것 자체는 보이지도 않잖아요. 따라서 생성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한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주는 무한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좀 더 중요한 건 바로 이 우주 무한설을 통해서 하늘이 돈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천운설 부정의 근거가 됩니다. 자, 운동은 상대적인 거야. 자, 그게 전제예요. 자, 그러면은 이 작고 가벼운 지구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리는 게 낫니? 아니면 저 광대한 무한대의 우주 공간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리는 게 낫니? 이런 거죠. 그 하늘을 돌릴 생각하지 말고 땅이 돈다고 생각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어쩌면 더 중요한 게, 이게 바로 우주에서 이 지구야말로, 오롯하게 그 중심에 서서, 점잖게 회전만 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생각. 다른 사람들의 경우는 그런 생각들 많이 하고, 아까 김성문이라고 홍대용의 선배격에 해당되는 사람, 이 사람도 그런 생각을 했던 거거든. 땅이 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땅은 역시 우주의 중심에 있다. 그 땅을 둘러싸고 겹겹이 하늘이 이렇게 쌓여 있다. 이런 식의 당시까지 서양인들이 주장해왔던 그런 학설, 중천설이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김성문은 주장했는데 홍대웅은 그걸 부인하는 거죠. 무한이야. 무한이면은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야 그 한계로부터 고르게 가장 먼 곳이 중심인 거예요. 그 한계가 어떤 모양이든 간에 둥근 것이든 모난 것이든 울퉁불퉁한 것이든 간에 한계가 지어지면 중심은 있게 마련인 거죠. 그죠? 근데 한계가 없어. 우주는. 그 우주의 중심이 없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웃기지 마. 다른 별들하고 똑같아. 이런 얘기죠. 이건 바로 이제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서양인 선교사들이 대표적인 우준으로 제창했었던 중천설의 하나입니다. 이 우주는 저 지구를 중심에 두고 맨 가까운 데는 요거 월성천이라고 해서 다리도 회전하는 궤도입니다. 오늘로 치자면 궤도라고 하지만 당시에는 이게 하늘이라고 봤어요. 하늘은 달이 조금이 떠서 떨어지지 않고 아주 고르게 규칙적으로 돌고 회전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왜 안 떨어져, 달은? 그거는 어딘가에 붙어 있다는 거죠. 그 달이 붙어 있는 하늘이 존재하고
그 위에 수성이 붙어있는 하늘이 존재하고 이러는 거죠. 다만 그 하늘이 투명해요. 수정체와 같이 투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조차는 자체는 안 보여. 다만 거기 붙어있는 다른 별들은 보이는 거죠. 이런 식의 발상입니다. 이런 식의 발상은 저 프톨레마이오스, 이거는 톨렘이라고 하는데, 이 프톨레마이오스 기원은 1세기 사람입니다. 이때가 뭐예요? 기원 1세기면 헬레니즘 시대죠. 지금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했었던 그리스 출신의 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런 수종천구설, 중천설을 주장한 이후에 이거는 17세기, 18세기까지 가톨릭 선교사들의 기본 주장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9개 달, 수성, 금성, 태양, 그 다음에 화성, 목성, 토성, 그리고 맨 처음에는 종동천이라고 해서 이게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회전 운동을 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것을 말하자면 그런 규칙적 운동을 자아내는 어떤 하늘이 맨 끝에 있다. 이게 그래서 제9 종동천 이런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머물지 않고 이제 다른 어떤 사람들은 여기 하느님이 빠졌잖아. 신이 빠졌어요. 그래서 종동천 위에 신을 설정해요. 근데 또 그것 말고도 해결해야 할 것들이 뭐냐면 세차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게 하늘이 제법 복잡해요. 23.5도 이렇게 궤도에 기울어서 돌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계절이 있게 되잖아. 기울어서. 축이 이렇게 기울어 있어요. 궤도를 평면으로 상정하면은 지구의 축이 23.5도 이렇게 기울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 방향으로 기울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축이 또 아주 미세한 속도로 또 이렇게 회전을 해. 팽이를 돌리면, 팽이 돌려보셨잖아요. 그러면은 우선 자전하죠. 자전을 하면서 이놈이 공전을 해요. 그죠? 마당을 이렇게 공전해요. 또 자세히 보면은 그 축도 이렇게 돕니다. 이런 것처럼 지구도 그런 축의 회전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생기는 미묘한 항성 운동의 변화가 있거든요. 그걸 세차라고 합니다. 별들은 하루에 한 번씩, 아니죠. 태양으로 치죠. 태양은 하루에 한 번씩 동에서 서로 움직이죠. 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하늘을 돌아요. 하루에 1도씩 그 별자리를 배경으로 했을 때 태양의 위치가 바뀝니다. 그렇죠? 그래서 1년이 되면 원래 있었던 별자리로 돌아가요. 근데 정확히 그 별자리로 돌아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이 축의 회전 때문에 조금씩 매년마다 보면은 올해 같은 시간에 태양이 위치했었던 그 별자리하고 내년에 해보면은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는 23,000년 정도 되면 한 바퀴 도는 거가 돼요. 이 23,000년을 세차라고 불러요. 이거는 동아시아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저 고대서부터 그 세차의 정체와 세차의 수치를 밝히는 게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였어요. 정확한 시간, 정확한 달력을 만들기 위해서. 어쨌든 그런 것도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제10천, 제11천, 뭐 이런 것들도 복잡하게 구상해내요. 그래서 9중천, 누구는 11중천, 12중천, 이런 것들이 난데없이 이제 횡행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홍대는 그런 것들을 다 부정했다는 거죠. 껍질로서 하늘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하늘이 껍질처럼 이렇게 땅을 둘러싸고 있다. 마치 소뚜껑처럼 그런 식의 발상에서 벗어난 것이. 자, 수학, 산법, 주해수용이라고 하는 수학서, 홍대웅의 책이죠. 여기에 보면 조선의 전통적인 수학서들하고 중국의 송대, 원대, 명대의 수학서들, 청대, 동시대 중국에서 나온 수학서들, 그리고 서학서 중에서 중요한 수학서들, 이런 것들이 인용 서목에 다 망라가 되어 있어요. 우와, 방대하네. 그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대수학, 수학은 대수와 기하 둘로 나누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신다면 총명하신 겁니다. 대수학에서는 서양의 다차방정식 계산법인 작은 방 대신에 동양의 천원수를 채택합니다. 동양에도 그 고차방정식 이런 것들이 존재했어요. 3차 방정식도 있었어요. 3차 방정식 해법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천원술입니다. 명칭이 천원술이었어요. 서양식 다차방정식이 작은 방이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졌는데 홍대웅은 작은 방보다는 천원수를 채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기하학에서는 동양의 구고법 대신 서양의 삼각법을 사용합니다. 삼각법에 해당되는 동양적인 것은 구고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서양적인 것을 채택을 해요. 그런데 이미 이 시기에는 아까 티코 브라의 우주구조론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그 역상고성이라고 하는 책에는 이미 구면 삼각법, 이게 천체의 운동 변화를 알려면은 평면에서의 그 삼각법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잖아. 구면은 다르단 말이에요. 구면 삼각법이 등장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이전의 책에서 평면 삼각법을 수용하는 것에 그치는 뭐 그런 겁니다. 근데 말이죠. 주의 수용이라는 책이 이걸 보면은 맨 첫 장에 구구법부터 나와요. 그리고 가, 감, 승, 제 이런 거 나오고요. 가면서 이제 복잡한 계산법들이 나오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특징이 하나는 구구법이나 이런 것을 제외하면 전부 구체적인 문제를 주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게 이제 전문적으로 해법 위주의 수학이다. 알고리즘 중심의 수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동아시아 수학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 한계를 이 주의 수용이라는 책을 보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이런 언급이 있어요. 산법은, 즉 수학은 회계에 실용적이다. 뿐만 아니라 산법을 익히는 자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을 다잡음으로써 본성을 기르고 지혜를 늘릴 수 있다. 그 효과가 어찌 음악이나 독서와 다르겠는가? 이거는 이 사람의 수학의 성격을 가늠하게 해주는 중요한 언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종래의 유학자들이 책을 읽고 그래서 성현의 말씀을 귀담하고 듣고 실천하고 하는 것, 이거는 다 스스로 성인이 되기 위해서인 거죠. 마음을 안정시키고 등등 그런 목적 때문인 거죠. 수학도 지금 우리 그 수학 전공자들, 수학 전공자가 아니라 중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칠 때 기대하는 그 어떤 것, 이것과는 좀 다른 어떤 것이 있었다는 거죠. 심성수양과
무관하지 않은 어떤 것이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데 기하음번이라는 거, 이게 기하학 책이거든요. 저 유클리드 기하학부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걸 보면은 지금 말한 이 동아시아 수학, 동양 수학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게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줄친 거 읽겠습니다. 만물의 수효, 이런 것들, 만물들 수효, 여기 지금 몇 사람이죠? 사람 수효가 있잖아요. 수효. 그리고 크기, 만물들은 다 수효가 있고 크기가 있죠. 그런 것들을 물체에서 뽑아내. 뽑아내는 걸 추상한다라고 하죠. 그걸 가지고, 그래가지고, 수요만 가지고 논하면은, 그거는 산법이 되는 거예요, 산법. 요즘으로 치자면 대수학이 되는 거죠. 크기만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기하학이 되는 겁니다, 기하학. 기하학은 삼각형, 원 등등, 사각, 이런 것들을 다루잖아요. 크기를 가지고 다루는 거예요. 또 그것들을, 그 기하학이나 대수학을 구체적인 물체에 적용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토지를 둘이서, 형제가 둘이서 나누는데 각기 다른 토지 두 개가 있어. 그럼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을까? 이런 거, 토지의 수를 적용하는 거죠. 그렇게 논하면, 그렇듯이, 그런 방식으로 이게 구체적인 사물에 적용하면 음악이 되기도 하고, 또는 천문학이 되기도 하고, 등등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여기 이 언급의 중요한 거는 크기와 만물에서 크기 혹은 수효를 추상한다라고 하는 게, 수학은 추상의 학문인 거죠. 마테오 리치는 유클리드 기하학의 그런 추상성을 동아시아인들에게 전달하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거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마테오 리치의 이 서문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실제로 이걸 충분히 이해, 납득하고 있었을까? 홍대웅의 경우는 어떨까? 당시 홍대웅과 거의 비슷한 연배의 서호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저 홍대웅보다도 수리 천문학엔 훨씬 더 전문가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아주 유명한 벌레 가물 출신이고, 그 집안에서 땡땡하게 이 후원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수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18세기 말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물을 떠나 수를 말하면 허수다. 사물에 나아가 수를 말해야 진수다. 마테오 리치의 기하음번 서문에서 한 얘기하고 반대죠. 의기, 아까 혼천이 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거 말고도 많은 것들을 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소장하고 있었던 의기에 대한 기록을 남겼어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의기를 관측하고 계산으로 추론해야 한다. 이런 거 중요합니다. 근데 홍대웅이 남긴 기록을 보면 저걸 가지고 진짜 천문을 관측했다고? 그게 가능할까? 이렇게 의심스러운, 좀 허술한 거죠. 허술한 거예요. 거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목을 넓히고 세상의 분란을 없애는 점에서도 학인이 세속의 벽을 고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의기, 천문 기기를 통해서 천문을 관측 대신 어떻게 할까요? 상상한다고 할까요? 그러는 것만으로도 심성수양에 도움이 된다. 질문 시간 꽉 채워서 일단 하겠습니다. 자, 다시 질문합니다. 새로운 지식은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가? 그렇다라고 일반론적으로 yes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가? 자, 당시에 서학 수용론자들, 서학에 심취해서 서학을 공부했었던 사람들 중에 사상들,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서학 중용설입니다. 이건 서학이 유포가 되어지면서 서학의 위력에 어쩔 수 없어 하죠. 그 서학을 수용합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마음이 불편하잖아.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지금 서양인들이 가지고 온 저거 원래는 중국 거야. 중국에 있었던 거야. 이런 식의 설명법이 등장합니다. 서학은 중국에 근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설이죠. 18세기부터 이 중국인들 사이에, 중국인 학자들 사이에 이 서학 중원설이 크게 유행을 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저 명사에 저렇게 적혀 있는 대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도록 하세요. 옛날에 요임금 때, 그리고 또 한 번은 주나라 마렵에 천문역산 전문가가 서쪽으로 넘어간 적이 있는데, 그네들이 다 가르쳐 준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게 남의 것이 아니니까 우리 이거 활용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학의 수용을 정당화하는 데 활용이 되는데, 그러나 이런 식의 관점에서 수용된 서학은 결국, 서학을 수용한 사람들은 옛날 중국의 옛날 경전에 대한 무한한 신뢰, 이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중서대비설입니다. 이건 마치 동도서기론, 중체서용론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것과 비슷한 식의 논법인데, 이게 이제 이 서법과 관련된 분야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뽑은 인용문은 남병철이라고 하는, 이건 이제 홍대영이나 서소보다 한두 세대 후배, 한 두세대 정도군요. 후배에 속하는데 19세기 중엽까지 조선의 최고의 과학자였습니다. 남병철. 이 사람이 주장한 건데, 이 사람의 주장의 핵심은 뭐냐면 종교와 과학, 도덕과 자연을 둘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와 도덕은 동양이 우세하고 과학과 자연은 서양이 우세하다. 과학과 자연이 서양이 우세하니까 서양 것은 그건 빌려서 배우자.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서법 수용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작용을 하긴 하는데, 근데 과연 종교와 도덕은 옛날 거 그대로 유지하면서 과학과 자연만 서양적인 것으로 바꾸는 것이 잠시 동안이 아니고 오랜 기간 그렇게 그런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게 정치적 영역으로 와서는 이제 동도서기론, 중체서용론 이런 것들로 이제 바뀌는 건데, 중체서용론, 동도서기론이 결국 성공했던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주인공 홍대웅은 어떠냐? 서법중원설 그리고 대비설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보면은 그것에 동의한 것들이 아니에요. 좀 달라요. 특히 동서대비설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오늘 줄곧 얘기해 왔듯이 그는 인도와 물리, 인사와 천시, 이거를 극명하게 대립시키기보다는 어떻게든 상호 연계시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완전히 폐기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다가 저 장자의 상대주의적인 논법, 여러분들 장자 하면 뭐가 좀 떠오르시나요?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장자 공부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어쨌든 주작에서 이 천도와 인도가 폐쇄적으로 딱 결합이 되어 있었는데, 그 결합을 이제 느슨하게 풀어헤치는 그런 역할을 저 장자의 상대주의가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갖게 하고, 물리가 이제 변하잖아요. 물리에 대한 생각이 변하잖아요. 그러면 더불어서 인도도 변하는 거죠. 인도에 대한 생각도 변하는 거죠. 인도와 물리는 결합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하나가 변하면 다른 게 자연히 변하는 거예요. 그 변화를 홍대웅은 두려워하거나 방해하거나 이러지 않은 인물에 속한다라는 거죠. 그럼 홍대웅은 과연 궁극적으로는 유교라고 하는 경계선 자체를 넘어설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는가? 말하자면 홍대웅을 통해서 우리는 근대적인 전환의 어떤 단서라도 18세기 조선에서 찾을 수 있는가? 이런 거죠. 이런 질문을 다시 해볼 수 있는데, 서법에 심취했던 것 못지않게 반대로 전통적인 것에도 강하게 집착한 면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도덕의 자연화 혹은 도덕주의의 확장 이런 것들을 시도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자맹자의 도덕 그 자체에 대한 비판이나 회의가 보이진 않는다라는 거고, 열린 자연학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열린 자연학은 홍대웅의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나중에 최한기에게 계승이 됩니다. 근데 최한기의 경우 보면은 공맹의 인도가 장차 동서양의 보편적인 도덕이 될 거다라고 매우 낙관적으로 전망을 해요. 이걸 보면 최한기 단계에서도 여전히 유교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대목에서 도대체 유교란 무엇인가? 이걸 다시 물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편으로 외부에서 보면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래도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몇몇 국가는 유교 문명의 영향력 그 범위 안에 있다라고 평한단 말이에요. 지난번 코로나 사태 때도 뭐 그런 누군가의 논평으로 인해서 한때 시끌벅적한 적이 있죠. 도대체 유교란 무엇인가? 유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유교라고 할 것인가? 이렇게 되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